자, 결산 프로세스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자료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 원천세, 4대 보험, 금융자료, 카드, 간이영수증. 어떤 식으로 가시는지 알겠죠? 처음에 부가세랑 원천세 맞추고, 그 다음에 4대 보험 맞추고, 금융자료 맞추고, 카드 사용 내역 맞추고, 간이영수증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간이영수증 막 치다가, 그리고 카드 막 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해보니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가세 자료를 맞추라는 거는 매출 자료랑 매입 자료랑 다 정리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매출 자료랑 매입 자료 다 정리된 다음에 이렇게 탁탁 맞춘 다음에 원천세 자료 맞춘다는 거는 급여를 1년 동안 급여를 원천세 신고 들어간 것만큼 들어가 있냐, 이거 체크하는 거예요. 사업소득자 들어가 있냐, 기장되어 있냐, 그리고 기타 소득자 기장돼 있냐,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4대 보험 맞추는 거는 뭐 다 아시죠? 4대 보험 예수금 맞추는 거는 정말 너무, 4대 보험 예수금 맞추는 게 왜 까다롭냐면 회사마다 다른 게 정산도 있죠. 요새 건강보험 정산도 있죠. 거기다가 요율대로 때리는 회사 있어요. 급여 대상을 요율대로 때리는 회사는 또 우리가 실제 납부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납부하는 거랑 다르니까 또 이게 안 맞아요, 예수금이. 그러니까 저희가 또 아름답게 맞춰야 되는 그런, 거의 예술을 해가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냥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맞추시면 돼요, 이거는. 대략 이렇게 사이클이 간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거의 막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데요. 내용이 제일 많아요, 이게 막판이. 자, 수익비용 과목별 계정 과목 처리 수익비용에 대해서만 제가 쫙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산은 무조건 전년도를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년도를 기본으로 하셔야 되는데 기존 거래처잖아요. 그런데 기존 거래처면 결산 작년 자료를 보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항상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작년의 나를 믿으시면 안 돼요. 새롭게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꼼꼼하게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인계된 거래처일 경우에는 나랑 기장 스타일이 좀 달라요. 왜냐면 기장하시는 분들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존중을 해주셔야 되고, 왜냐면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나랑 스타일이 다르구나.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이렇게 되는 게 있구나. 이 회사는 뭐가 다르구나. 이 과거 자료부터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계정 과목 하나하나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복리로 할까? 여비교통비로 할까? 이런 거 저희 엄청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사실 이익을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대표들이 알고 싶은 건 그거거든요. 우리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나냐. 그쵸?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나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실 어차피 복리후생비나 판관비나 여기보통비나 다 판관비 내에서 8번대에서 다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 제조경비도 다 제조경비 내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잖아요. 크게 보시면. 그러니까 기장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하시다고 꼼꼼해지니까 본인이 거기에 매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정 과목에 매몰되는 경우가 생겨요. 계속 이 일을 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좀 큰 틀 안에 보실 필요가 있다. 이익의 총액을 좀 집중해서 하시면 된다. 수익 비용에 관한 것들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제 수익 비용 할 때 첫째 매입 보시면 이제 매입이 수입이 있는 경우에 수입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좀 까다롭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시냐? 이제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냥 관세사 사무실에 정산 내역서를 그냥 일괄로 받으세요. 요청해서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기장하는 게 제일 빠르고 편하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 이제 매입 내역들은 다 원자재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매입은 일괄로 원자재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자산으로 잡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조원가 명세서는 손익 걱정하실 때 제조원가 명세서 상에 기말 제공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손익을 조정하실 때 회사랑 함께 이제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멋대로 이렇게 저희가 기말 제공품이나 기말 재고를 잡을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은 대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올해 손익을 어떻게 조정할지 이런 부분 상의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인건비 처리는 이제 제조회사 같은 경우는 인건비를 제조 인건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자들이나 운영팀 같은 경우는 판관비로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나누나? 첫 번째는 이제 실제로 근무하신 분들에 따라서 제조팀은 제조로 나누고 5번대 제조로 나누고, 그리고 판관비들은 판관비로 나누는데, 여기서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연구개발비 뿌리는 거는 좀 특이한 회사들이 있어요. 입찰 들어가는 회사들이 있는데, 입찰 들어가는 회사들은 이제 어느 일정 부분을 몇 프로를 연구개발비로 급여를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야지 입찰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체크를 꼭 하셔가지고, 작년에 보시면은
그 붕괴 처리가 급여에서 마이너스 되고 뭐 연구개발비로 들어갔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시고 내가 이 급여는 양쪽 다 하시는데 이분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매출액 기준으로 보통 안분을 합니다. 저희 매출액 기준으로. 근데 이거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을 하는 거를 혼자 항상 임의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회사랑 상의를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상의하고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 소득세, 지방세, 4대 보험, 예수금 정리하시는 건데 이제 예수금 정리야 소득세 정리고 너무나 저희가 익숙하고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잘 하실 텐데 이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정신고하거나 연말정산 차액 발생하거나 그리고 가산세 이런 부분 때문에 나올 수 있으니까 차액 발생 원인은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별다른 건 없어요.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복리후생비에서 체크하셔야 될 게 보통 대표님들이 상품권 구입이거든요. 그래서 상품권 구입을 엄청 하세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줬다고 막 뻥을 치세요. 직원들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원래 직원한테 주면요. 이 부분들은 다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다 접대비 처리하세요. 이거 접대비 처리하시고 여기서 내부 대장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내부 대장 관리를 왜 해야 되냐면 세무조사할 때 상품권 구입한 거는 무조건 다 튀어나와요. 다 튀어나와서 내가 이거 접대비로 처리하더라도 부인되잖아요. 접대비. 부인됐으면은 세무조사에서 부인됐으면 법인세를 안 내죠. 그러니까 법인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상품권 내는 어떤 별개의 이익을 얻은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돼요. 개인한테는 25%.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돼서 이거는 내부 대장을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대장만 만들어놔도 사실 안전하거든요. 내부 대장 꼭 체크하셔가지고 안에서 관리 꼭 하실 거 제가 체크 드리고요.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는 이제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게 업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는 좀 체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랑 접대비랑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해야 될지는 이제 실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작년엔 어떻게 처리했지 이런 부분 체크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대비는 3,600. 중소기업은 1년에 3,600인데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기간 있죠. 회계 기간이 월별로 안분되면은 월별이 뭐 3월달, 10월달부터 12월 신규법인 같은 경우는 12월달부터 3월달로 안분해가지고 3,600만 원을 안분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부분 놓치시면 안 되고요. 통신비. 통신비에서 이제 저희가 당연히 통신비는 다 끊기니까 세금계산서 보통 끊기고 카드로 끊기니까 비용 처리를 해드리는데 문제는 통신비로 돈이 되게 일정하게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돈이 일정하게 막 나가는 경우 있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본인이 소액결제 하신 경우가 많아요. 소액결제한 건 소금비로 다 처리를 하시고 통신비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세금가공과에서 과태료 내신 것들 있죠. 과태료 내신 것들은 다 체크하셔가지고 꼭 과태료는 무조건 적유에 다 적어주셔야 돼요. 과태료 적유에 안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과태료도 다 세금과 공과처럼 돼가지고 비용 인정받게 되면은 원래는 비용 인정받으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저희가 다 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유에 적어주시면은 나중에 다 부인돼서 이 부분들은 법인세 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험료 여기 적어놨듯이 이제 해지 환급금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결산분계랑 기말에 직접 입력하는 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결산으로 치세요? 기말에 입력하는 걸로 치세요? 그쵸? 보통 기말에 저도 기말에 입력하는 걸로 하거든요. 왜냐면 결산 같은 경우는 재고가 틀어지게 되면 다 지워지니까. 그래서 저도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 기말에 입력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감가상각 대장은 꼭 출력을 하셔가지고 다 체크 꼼꼼하게 하시고 이거는 그냥 출력을 하시는 게 왜 중요하시냐면은 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종이를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봐야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종이를 이제 꼭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감가상각비 얼마나 들어가시는 거 다 체크하시고 보시는 거를 체크 드리고 또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회사별로 업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이 다른데 그 업종별로의 내용 연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들쑥날쑥인 게 있어요. 뭐 어떤 거 8년이다가 어떤 거 7년이다가 뭐 어떤 거 5년으로 해놓고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내부 고정 자산을 한 개로 쭉 관리해 주세요. 한 개로 쭉 관리하시고 중간에 자본적 지출이 있을 때 그때 감가상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근데 내용연수 관리는 되게 중요해요. 이거 내용연수 관리 잘못하면은 세무조사 때 또 다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정기에 주기적으로 발생했는데 올해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서비스를 해지하셨을 수도 있는데 다른 데로 분류가 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기에는 꾸준히 발생했는데 올해 발생 안 한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체크를 하시고, 또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꼭 차입금 있죠. 차입금은 꼭 대표님한테 몇 번이고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차입금은 몇 번 체크하시고 이자 내역, 납입 내역서 받으시고, 차입금인데 꼭 되게 대표님들 중에 엉뚱하게 본인 가사용 차입금을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반영하시면 안 돼요. 사업용 부채만 반영하시는 거, 그런 거 꼭 체크하시고요. 법인세 비용 분계 같은 경우는요, 이제 보시면 앞에 화면 보시면은 법인세 비용 나가시고, 이제 저희가 미리 선납한 법인세도 있잖아요. 다 떨고 나머지를 미지급 세금으로 넣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중간예납으로 법인세 8월 말에 중간예납 하시는 거 법인세 꼭 반영하시고 잊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서 선납세금으로 나오는 법인세들은 이자 있죠. 이자 납부한 거, 그런 것도 다 선납법인세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납부하신 거 그런 거 체크하셔가지고 꼭 잊지 마시고, 이게 분계는 좀 깔끔하고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 왜 그러시냐면은 이 법인세 분계를 잘못하시면은 다음 년도 넘어갔을 때 미지급 세금이 틀어져요. 미지급 세금이 틀어지기 때문에 법인세 분계는 다 잘하시겠지만 좀 깔끔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법인세는 반드시 이제 하실 때 조정이 다 끝나신 다음에 법인세를 넣으시는 거거든요. 안 그러시면은 나중에 다 틀어지시니까 그런 부분 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자산하고 부채 하시면은, 자산 부채는 이제 보시면 보통예금부터 시작하시면은 당연히 정기의 잔액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정기 잔액 확인하시고, 그리고 단기의 잔액도 당연히 맞추셔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기본인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체크를 해주시고, 또 거래처 관리하실 때는 은행명하고 계좌번호를 같이 적어주시면 좀 편해요. 특히 계좌가 되게 많은 곳인 경우에 거래처 찾으실 때 컨트롤 F 누르셔가지고 찾으시잖아요. 근데 계좌번호만 누르셔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계좌번호 같이 적으셔가지고 이거는 등록하시면 되게 좋고요. 카드 번호 관리하실 때도 카드에 맨 뒷번호 있으시잖아요. BC카드 맨 뒷번호 이렇게 적어서 가로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다 관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그리고 매출채권하고 매입 채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원래는 미수금이나 뭐 매출금, 외상 매출금 이런 부분 다 맞추잖아요. 근데 맞추는데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안 끊기거나, 그리고 돈이 더 들어왔거나 뭐 이런 경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성급인지 선순지 이런 걸로 돌려셔도 되고, 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계약서 뭐 대표님한테 이거 그 돈 더 받은 거야 뭐 이렇게 그냥 말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왜 3억 중에 1억을 그냥 먼저 받은 거야 이렇게 말만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냥 꼭 계약서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계약서를 확인하셔가지고 계약서대로 선수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약서를 확인 안 하시면은 나중에 그 돈에 대한 출처가 붕 뜨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님 말들만 믿고서 기장을 하다가는 산으로 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또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헷갈려가지고. 그러시니까 꼭 계약서나 이런 적득증명이나 이런 부분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재고자산하고 제조원가 명세서 이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말재고는 이런 부분은 회사랑 손익 조정하기 위해서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제 투자자산 같은 경우는 복잡해요. 이제 세무사들도 복잡해요. 이거는 세법상으로는 엄청 간단하거든요. 근데 회사 내부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세법상에는 그냥 평가한 거 부인, 그냥 장부가 이걸로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 매년 이게 평가한 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부에서 관리하기는 복잡하고, 또 이게 선입선출이에요. 선입선출로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카카오로 100주를 샀어요. 그리고 카카오도 500주를 샀어요. 이게 600주잖아요. 100주 샀고 500주 샀으면 600주인데, 팔 때는 만약에 500만 판다고 해요. 600을 한 번에 팔지 않고 그 100주가 남잖아요. 그럼 먼저 산 이 100주랑 여기 500주랑의 그 기간 차이가 있으면 취득가액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로 나가니까 이 500주를 팔면은 100주, 400주에 대한 이 차액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네. 판매 차익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입선출벌로 가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제가 설명을 드린 거는 한 개에 대한 거지만은 여러 개가 돼 있잖아요. 엄청 여러 개가 되면 막 복잡해가지고 관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취득을 했는지 취득 날짜, 그리고 그때 취득한 날짜에 가액이 얼마인지 그거를 내부에서 다 관리하시면 돼요. 취득 날짜랑 취득 가액이랑. 그리고 12월 말 기준으로 몇 개가 있었고 몇 주가 있었고 평가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판매할 때는 몇 주를 판매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세법적으로는 뭐 간단합니다. 이거 다 부인되는 거니까.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저희가 계약서 받아서 확인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계약서는 꼭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가수금하고 가지급금. 가수금하고 가지급금은 대표님들이 돈을 이제 법인이면은 막 써요. 그러니까 법인은 원래 하나의 인격체인데 법인이 하나의 인격체라는 걸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법인은 난 대표자니까 개인 회사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돈을 막 뽑아서 쓰세요. 그것들은 근데 사실 이제 법인에 다 부채로 쌓이는 거고, 그리고 자산으로 돈을 넣으면 다 자산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부채로 쌓이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도 다 내야 돼요. 이자도 내셔야 되고, 실제로 그 부채가 쌓이게 되면 저희가 그 법인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면 그거에 대한 지급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도 다 부인당해요. 그러니까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자도 그 가지급금 때문에 다 부인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밑에 써놨었는데 현금 예금 조정으로 가지금 가수금 조정하기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는 사실 엄청 작은 회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깔끔하게 하는 회사나 외관법인들은 이거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는 진짜 작은 이제 마치 개인 같은 법인들만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 같이 이렇게 그 우량회사 관리하시는 곳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현금도 가세금 가지급금으로 잡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빼가시는 거 다 쌓이는 거고 세법적으로 다 이자도 다 내셔야 되는 거고 나중에 채워 넣으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회사 청산하실 때 세금 내셔야 된다고. 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장기 차입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이제 회사 실제값하고 동일해야 되니까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하시면 되고 다 똑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차입금 내역 보면은 이제 차입금에서 마지막 확인하실 게 마이너스 통장일 경우, 저희가 마이너스 통장 엄청 많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일 경우에는 예금으로 계좌를 저희가 기장을 해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기장한 다음에 12월 말 기준으로 단기 차입금을 돌리시면 돼요. 보통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연장이기 때문에 다 단기 차입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돌린 다음에 다시 1월 1일 날 예금으로 복귀시키셔가지고 기장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이제 간단하게 질문사항 한번 받으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일단 첫 번째는 세무사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신 보험 쪽이요. 네네. 선급 비용이라고 하셨는데요. 해지 보험하기 같은 경우에요. 네. 그러면 가끔 저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받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지원별로 해서 지원금 받는데 그 지원금도 해지할 때도 있고 해지해서 통장에 또 들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선급 비용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원금으로 해서 영업의 이익으로 해야 되나요? 지원금을 해지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뭐 내일 뵌 공채나 내일 채용 네, 공제요? 그거는 그냥 잡이익으로 잡으시면 돼요. 해지해도 네, 해지해도 잡이익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건. 왜냐면 저희가 그거 자산으로 뭐 미리 잡아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원래 직원한테 줄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것도 잡는 게 맞는데 보험이 아니잖아요. 그 잡이익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적격증빙 없는 비용에 대해서 네. 손익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네. 증빙이 없다 보니까 증빙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끝까지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을지. 통장에서 나가셨어요? 예, 통장에 나갔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뭐 광고 목적으로 네. 사람 인건비를 쓰는 건데 네. 그거를 원천 그런 신고를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구입했는데 네. 증빙 없이 구입하는 경우도 많고. 네. 제가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신고 안 하시면은 비용 처리가 안 돼요. 네. 인건비는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 못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인건비 같은 거는 신고하실 의사가 없는데 비용 처리 해줘 이런 거는 비용 인정이 절대 안 되시고, 근데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광고비인데 뭐 어떤 회사에 준 거 뭐 이런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소액회사, 뭐 이 간이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은 저희가 2% 가산세, 적격증빙, 불비 가산세 내시고 하시면 돼요. 금융증빙이 있어요. 이제 금융증빙이라도 금융이 있어도 어느 정도 그게 사업상 경비로 사용하셨다는 게 인정은 되셔야 돼요. 뭐 캡처본이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말로만 하면은 당연히 인정은 안 되는 거고, 캡처본이라든지 뭘 이게 누구한테 송금했다든지 거래 명세서라든지 거래 명세서는 있으셔야 돼요. 계약서, 거래 명세서가 있는데 적격증빙만 없는 경우는 2% 가산세 내고서 저희가 하실 수 있죠. 네. 또 다음 질문 없으세요? 네. 다음 질문 없으시군요.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교육 시간 가지시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공부하시는 우리 더세이브 경리팀들 화이팅 하시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